안녕하세요. 지난 강의까지는 우리가 음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생리 신체적 반응들과 또 심리적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악 안에서 어떤 사회적 반응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은 개인들이 하고 그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그런 소장품적인 그리고 그 미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이 음악의 활용에 있어서 음악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악적 활동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원시 부족에 있어서 이런 인간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부족 리더나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여러 마술사 아니면 주술사들의 그 역량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 안녕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과 연주에 대한 것은 끊임없는 역사를 이루어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악이 사회 문화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개인의 소장품처럼 즐기던 시대와는 달리 음악의 생산 자체가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지극히 사회적 경험인과 동시에 공적인 경험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과 치료 안의 사회적 반응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장가를 들으며 자라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장례 노래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어쩌면 사람의 한평생이 이렇게 자장가로 시작해서 또 이 장례식 음악으로 마감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사회적인 현상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음악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시켜 놓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을 위한 음악, 미적인 기능으로서의 음악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합창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음악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음악 안에서 위로와 긴장 완화와 평안을 얻는 이런 모든 이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인의 창작물이고 개인의 소장품과 같은 이런 음악의 기능이 사회의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악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목적 안에서 문화적 역량으로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문화학자이기도 하고 음악학자인 예리암의 그 음악 기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암은 음악의 사용과 기능을 구별하였다. 사용은 사람이 음악을 채택하는 방법이나 상황과 연관되는 반면 기능은 음악이 사용되는 넓은 목적상의 이유와 연관된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음악을 스스로 선정하고 감상하고 그 음악을 활용해서 각 개인의 미적인 감각과 정서, 감정, 지각, 인지 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개인이 음악으로 인한 활동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용에 대한 것과 별개로 이 기능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로 이 음악이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암은 그 음악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10가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메리암의 10가지 음악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표현으로서의 음악은 평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 예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을 노래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던 것, 또는 말로는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의 감정을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경우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남녀가 서로를 마주보며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하죠.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이 남자는 홀 중간에 있는 피아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하면서 멋지게 이젠 사랑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그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죠. 그 연주와 노래에 반한 감동한 그 여인은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허락하게 되고 결국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일제시대 때 불렀던 울밑에선 봉선하야, 뭐 이런 그 우리의 마음을 절절히 만져줄 수 있는 그 민족을 잃은 아픔과 서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위안받고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졌던 이런 그 시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정 표현으로서 음악이 사회적으로 아름답게 활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두 번째로는 음악은 미적인 즐거움을 더해준다. 미적인 즐거움으로서의 음악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미적 본능과 이를 창조하는 사람의 활동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본질적인 필요가 되어 왔습니다.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회에 가는 동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젊은 아이돌의 콘서트가 시작되게 되면 컴퓨터에서 그 티켓이 오픈되는 그 순간에 3분 만에 만장이만장의 모든 티켓이 완전히 품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TV상에서 그 남자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경연을 벌릴 때 그 트로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발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나이가 많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뛰고 춤추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음악 안에 있는 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한 감정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음악을 감각적인 즐거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것은 똑같은 연장선상에서요, 음악은 오락의 방법으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이 말과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1차, 2차, 3차는 거의 대부분 노래방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방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또 서로의 기질과 성격들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깊은 유대관계 안에서 일치된 마음, 화합된 마음으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 모임에 있어서 우리 가족 단위 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재롱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함께 연합하는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음악은 오락적 기능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음악을 사용하며 반대로 음악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음악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음악이 보편적인 언어는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시대와 문화, 교육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보편성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적 환경, 또 그 사람의 교육, 어떤 그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속해져 있는 사회의 배경에 따라서 보편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음악의 언어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음악의 언어가 갖고 있는 특별성, 상징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음악은 상징적 표현으로 제공된다. 방금 우리가 네 번째에서 얘기했었죠. 보편적 언어의 표정을 갖고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런 패스트푸드라든가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간단한 식당에서 누군가가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생일 축하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래로서 우리 귀에 지각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대뇌에서의 인지적 감정은 뭐냐면 저건 행복한 날이야, 축하해주는 날이야, 기쁜 날이야,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의 상징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을 여행하다가 어떤 매스컴이나 아니면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애국가가 울려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거나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애국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해외에 가거나 우리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를 들으면 나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이런 음악의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인지되고 있는 그 음악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리암은 음악의 상징성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 가사 속에 상징적 사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울밑에선 봉선화야, 우리 오빠 말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 고무신 사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이런 노래에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애절한 애환들 그리고 시대적 상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그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동질화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연상되어지면서 그 가사 안에서 그 여러 상징적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 또는 문화적 의미의 상징적인 반영. 세 번째, 다른 문화적 행동과 가치에 대한 반영. 네 번째, 보편적 원칙으로서의 깊은 상징성.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시대적, 문화적, 상황적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적인 부분 문화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이런 모든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가사로 또 음악의 멜로디로 그 리듬으로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음악들의 느낌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음악은 신체적 반응을 유발한다. 텔레비전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요 한두 살 된 어린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엉덩이를 흔들어대면서 그 음악에 맞추어서 흥에 겨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읊조리는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의 뱃속에서 4개월이 지나고 나면 엄마의 읊조리는 그 노랫소리 그 엄마가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서 느끼는 풍부한 감성적인 것을 태아의 아이가 그것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실제적으로 음악이 들려올 때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그 음악 치료 세션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치매 노인들이라든지 자폐성 있는 어린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특정한 반응, 종이를 찢거나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한 반응을 보이던 친구들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거나 기타 소리가 들리거나 작은 북소리나 특정한 악기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가 행하던 모든 반응들을 그 음악 소리에 집중하고 점차 그 음악하고 있는 활동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반응으로 이 음악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악은 사회 규범과 관련된다.
사회 규범과 관련된 음악은 사람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소속된 집단에서 기대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새마을 노래 같은 노래들은 아침마다 그 모든 동네마다 그 음악이 울려 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그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자기 앞마당 또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공공적인 장소를 청소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또 예전에는 일하는 노래, 건설의 노래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군대의 군가, 취침 또는 기상 나팔 소리, 국기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할 때 그 뒤에서 흘러나왔던 그런 음악들도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도요, 대한 뉴스, 뉴스가 나오면 그 전에 이제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영화를 보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음악을 들었죠. 일반 그 길거리에서도 6시가 되면 이제 국기 하양식, 국기를 내리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국기를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8번째, 음악은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을 확인한다. 사회기관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 회사라든가 어떤 단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이런 기업들에서도 사가를 많이 만들었죠. 학교에서는 교가를 만들었습니다. 교가, 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사심, 또 애교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켰고요. 이 음악들이 졸업할 때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떠날 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은 협동과 또 일치된 마음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특정 그 행사 때, 부활절 아니면 오순절, 또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이런 시즌이 되게 되면 칸타타, 교회에서 칸타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가대가 이 할렐루야를 합창을 하게 되면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겸비한 마음으로, 아주 그 경건한 마음으로 이 할렐루야를 함께 듣고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한다. 그 시대 또는 세대가 지닌 심리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음악의 표현 방법은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80 노래라고 하는 게 있죠. 60년대, 70년대 불렀던 노래들은 우리가 흘러간 옛 가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힙합이나 레게, 좀 강한 비트의 EDM 같은 음악은 이 시대 젊은 아이콘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악의 형태에 따라서 그 시대 안에 흐르고 있는 문화의 연속성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터부시 받았던 것 같은 트롯이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방영이 되고 이것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나이 연령대를 불구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적 아이콘으로 이렇게 발달된 것을 보게 되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모이게도 하고 하나로 접속시키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마을 노래, 건설의 노래, 특별히 시위나 집회에서 부르는 노래 등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얼마 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 광화문에서 이런 데모를 할 때 양희은 씨는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젊은 83년도 이 시대 때 대학교 앞에서 불렀던 모든 데모에는 음악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산 사직공원에서 이런 그 야구 시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산 갈매기를 떼창 부르면서 그 부산 사람들의 일치된 단합과 그 한 팀을 응원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곳에 함께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기능은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이 강조되어 서로 연결되면서 사회 현상으로서의 음악적,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또 그냥 학교 외에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어떤 종류의 활동들 또 그리고 어떤 음악들이 사용되어지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학자 케플리는 음악을 포함한 예술이 사회에서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며 음악을 8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창작적 활동이었던 음악이 이제 사회적 활동 안에서 접목되어지고 이 음악들이 활용되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문화 형태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케플리는 지식 형태로의 음악에서 예술 자체의 경험적 측면과 지식의 원천에 주목하였습니다. 화성의 구성이나 가사의 내용 등 객관적 형태로 평가되는 분석적 지식을 통해서 예술을 위한 예술, 미적인 절대가치로서의 음악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성적인 이런 쌓여지는 음악, 수직적인 음악의 형태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가사의 내용들이 음악 지식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적인 감각으로 미적인 아름다움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장품으로서의 음악은 어느 사회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그 집단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찬송가는 교회에, 교가는 학교에, 또 애국가는 국가에, 사가는 회사에 그 집단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 단체의 형식과 또 방향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개인의 경험으로서의 음악은 개인을 집단에서 분리하여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즐겨 듣는 노래에 얽힌 경험과 기억을 통해 즐거움을 얻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도요, 사람들마다 그 음악을 듣고 반응하는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노래를 들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연상되어지는 그 각 사람의 감정적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행적들, 교육 정도, 음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지면서 개인의 경험으로서 이 음악적 효과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로서의 음악도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역할, 특별히 우리가 음악 치료는 바로 이 역할로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병원에서 어른들이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또 재활치료센터, 어떤 정신지체아들을 모아놓은 그런 특별한 병원들, 이런 곳에서 음악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 노래 부르기, 또 즉흥 연주, 음악 감상, 함께하는 합창,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로서의 음악이 활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덕과 상징성으로서의 음악, 사실 이 16세기, 7세기 이때 당시에는요, 음악이 하나의 도덕적 그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가 이 음악 교육을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아주 권장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있는 이런 템포, 리듬, 선율, 그리고 이 음색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 음악적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도덕적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관을 더 깊이 심화시켜 주므로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한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 안에서 자유, 사랑, 젊음, 기쁨, 슬픔, 그리고 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더 우리의 마음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음악으로 말미암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으로서의 음악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CM송 같은 경우죠.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CM송이나 영화 여러 가지 음악 안에 배경음악이 없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단조롭고 이 감정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이미지 효과를 주게 되고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창의성, 독특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별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주는 역할로서 음악이 상품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로는 사회의 변화를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음악이다.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면서 오래전에 1990년도 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우리 민족들이 함께 그 방송을 보면서 울고 있었던 그 시대를 기억하는데요. 그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그 음악이 인트로송으로 흘러나오기만 해도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돼? 막 하면서 빨리 찾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음악이 흘러나오기만 해도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음악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바로크 음악, 고전 음악, 낭만 음악, 인상주의 음악 등으로 말하는 것은 저 음악의 그 세대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본주의 시대에서 인본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로 해서 사람들의 학습, 교육, 또 이 시대 안에서의 지적인 발달,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때는 이 음악이 아주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터부시 되기도 하면서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음악 교육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음악 교육이 죽어졌던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8번째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음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적 기능은 다양한 그 음악적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대를 달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팝송에서부터 시작돼서 컨트리 음악이라든가 레게 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그 힙합 음악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에 대한 이 흐름들이 그 시대적인 사조들을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문화적인 역량들을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끌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음악 연대기를 참조로 제가 잠깐 올려놨는데요. 기원전 36,000년 전 이전을 서양음악의 탄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기원전 3세기, 4세기 때 고대 음악들이 이루어졌죠. 이때만 해도 이런 주술사들, 고대 부족 안에 있는 그 리더들이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안녕을 기원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중세음악 4, 5세기, 10세기 말 요 중세음악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음악이 아주 발달되었던 시대입니다. 교회 선법으로 해서 단선음들이 활용이 많이 됐죠. 찬트라든가 이런 음악들이 요 당시에 많이 불려졌고요. 이때는 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를 쓰게 되면 그 신에 대한 마음들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단선율로 음악으로만 예배 모든 것을 이끌었고 모든 음악의 중심은 포커스는 그 교회 음악에 모든 것이 맞춰졌던 시대인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이 시기인 거고요. 그리고 바로크 17, 18세기 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발디나 바흐, 핸델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고전음악 18세기 중반 19세기 초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그 다음에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편타당한 음악들, 클래식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밀해질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로 음악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고 있는 세대입니다. 낭만 음악 시기 19세기에서 20세기인데요. 그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그 다음에 베르디,
푸치니, 바그너, 스트라우스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시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낭만 음악 시대 때 훨씬 더 마음이 풍요롭게 넓게 세상을 관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 현대 음악,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함께 대중음악들이 일반화되고요. 음악적 양상 자체가 이제는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일반 보편적으로 흩어져서 누구나 이 음악 안에서 즐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물을 제시합니다. 메리암, 케플란, 게스턴의 음악에 대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에 요약 제출하시오. 사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게스턴의 음악에 대한 사회적 기능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 이 게스턴의 음악에 대한 기능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함께 들으신 다음에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